인류의 조상은 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까?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기원에 이르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 장소는 아프리카다. 2000년 케냐에서 발견된 원인 화석은 약 600만 년 전의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인류이다. 영장류에서 진화한 인류는 머지않아 두 다리로 걷게 되고 원인이 된다. 중앙아프리카 차드 북부에서 발견된 투마이 원인, 에티오피아 아라미스 지구에서 발견된 라미두스 원인 등 원인의 화석은 거의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이로써 인류의 조상인 원인은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장류는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한 것일까? 그것은 아프리카의 지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무렵 아프리카 동부에는 멘틀 대류에 의해 지각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이때 킬리만자로를 비롯한 화산군이 생겨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일대가 건조한 기후로 바뀌면서 이전까지 열대 우림이던 곳이 초원지대로 바뀌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영장류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를 촉진한 것이다. 결국 이전까지 밀림 속의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영장류는 초원에서 보다 먼 곳을 볼 수 있도록 애쓰는 과정을 통해 두 다리로 걷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다지역 평행 진화설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이다. 다지역 평행 진화설은 원인에서 진화한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나와 세계 각지로 퍼졌고 각각의 지역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설이다.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은 원인이 아프리카를 나오는 것까지는 같지만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10만 년 전 다시 세계 각지로 퍼졌다는 설이다. 다시 말해 모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선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이전에는 다지역 평행 진화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나 지금은 DNA 분석 등 첨단 과학의 성과로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이 보다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까? 유사 이전의 이야기는 문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 학설은 대부분 몇몇 화석이나 유적으로부터 추론한 것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는 180도로 달라지기 일쑤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추론 역시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인류의 조상이라 생각했다. 모자의 차양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눈썹 부위, 앞뒤로 긴 머리, 크고 단단한 아래턱, 살짝 허리를 앞으로 굽혀 걷는 모습이 똑바로 서서 걷는 현대인으로 진화했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화석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과는 다른 계통의 인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은 주로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만 년 전에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로써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만 년 전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시작되어 그 시기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우선 그들의 목의 형태를 보면 고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기술 등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크로마뇽인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설이다. 그 밖에 추위 등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크로마뇽인과의 혼혈로 그 생물학적 특징을 상실했다는 설, 대학살설이 있는데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이 대학살설이다. 인류의 조상인 크로마뇽인은 매우 호전적인 성격이었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온후한 성격이었다. 이에 따라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에게 완전히 학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대담한 가설이다. 하긴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반복해온 크로마뇽인 자손의 역사를 보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세계 각지에 홍수 전설이 남아있는 이유는 원리주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 신자는 성서에 있는 것을 모두 사실이라 믿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노아의 방주 전설은 철석같이 믿는다. 성서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상을 보다 못한 신은 인류를 멸하기로 결심한다. 신은 경건하게 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동물들을 한 쌍씩 피난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비를 뿌렸다. 이후 홍수로 모든 생물이 사라진 지상에서 노아는 새로운 자손을 키워나갔다. 만약 이 세상을 멸망시킨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지구 여기저기에 비슷한 전설이 남아있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사실 세계 각지에는 구전으로 이어져 온 홍수 전설이 남아있다. 인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날 마누라는 남자가 아주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마누에게 곧 커다란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대책을 세우라고 알려주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떠내려간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은 마누 앞에 나타난 그 물고기는 여성으로 변했다. 마누는 그 여성과 결혼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멕시코에도 역시 홍수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나타와 네타 부부는 어느 날 신으로부터 커다란 삼나무로 배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홍수가 땅 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 이때 두 사람은 배 위에서 미리 준비해둔 옥수수를 먹으며 홍수를 견뎌냈고 마침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 밖에도 러시아, 베트남, 북아메리카,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비슷한 내용의 홍수 전설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구에 커다란 홍수가 일어났던 것일까? 홍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 규모의 대홍수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습격한 지역적인 재해였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이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질 조사에서 홍수층이라는 지층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길가메시 신화에도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전설이 남아있다. 이것이 각지로 퍼져 구약 성서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여러 홍수 전설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에서 농경의 기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오랫동안 농경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발견과 연구로 그 정설이 번복될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농경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기원전 9000년경 동쪽에서 수메르인이 이주해 농경을 시작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웠고 그것이 농경의 기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그보다 오래된 농경의 존재를 나타내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우선 1970년대에 발굴된 중국 장강 유역의 허무두 유적에서는 대량의 왕겨와 벼 잎이 발견되어 이미 오래전에 쌀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같거나 심지어 기원전 1만 년 전이라는 설이 있다. 또한 이란 고원의 서부에서는 기원전 7000년경 밀과 보리가 재배되었다. 그 농경 기술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 전해져 인더스 문명으로 발전했다. 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타로 토란, 마, 바나나 등을 재배했다. 이것이 인류 최고의 농경 문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연대를 특정 지을 수 없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수수, 조,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호박, 토마토 등을 재배했다. 이에 따라 농경은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지로 보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농경의 기원이 그토록 커다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농경의 기원이 문명의 기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경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생산해내고 또한 사전에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술이 향상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이로써 역할 분담이 생기고 권력이 출현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다운 사회는 농경의 시작과 함께 싹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원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맨 처음 빵을 만들어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고대사의 라이벌이라 할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데 그것은 빵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먹은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인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7500년에서 6500년경 이미 밀을 재배했고 기원전 4000년경에는 빵을 만들어 먹었다. 물론 이 시대의 빵은 밀을 갈아 물로 반죽한 것을 그대로 구운 것으로 아직 발효하는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무발효 빵으로 지금의 밀가루 부침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그 빵은 이집트에 전해졌고 그곳에서 우연히 발효 기술이 탄생했다. 기원전 3000년경 어떤 사람이 평소처럼 물로 반죽한 밀가루를 하룻밤 그냥 두었는데 그때 공기 중에 이스트균이 달라붙어 발효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불에 굽자 먹기 좋게 부풀어 올라 맛있는 빵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한 발견을 계기로 이집트에서는 빵을 만드는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온갖 모양의 빵은 물론 꿀을 섞은 빵과 비스킷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빵은 이집트의 주요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으로 쓰이거나 화폐 대신으로 교환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집트인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빵을 먹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빵은 왜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발전한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사실 밀을 잘게 부수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한데 흥미롭게도 메소포타미아는 점토의 산지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돌이 풍부했다. 당시 이집트인은 맷돌을 이용해 밀을 곱게 재분하는 기술을 사용했고 덕분에 빵을 만드는 기술이 이집트에서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빵이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 부드러워진 것은 이집트의 단단한 돌 덕분인 것이다. 인간이 맨 처음 손에 넣은 금속은 무엇이었을까? 영화 속 원시인을 보면 대개 한 손에 돌도끼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석기가 당시의 최신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 후 금속을 손에 넣음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손에 넣은 금속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동, 즉 구리이다. 금과 동은 철과 달리 쉽게 산화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단일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천연의 금은 그 양이 매우 적어 동이 최초로 이용된 것이다.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최초로 동기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자연 동을 이용해 무기나 장식품을 가공했지만 이후 동광석을 고열로 녹여 동을 추출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여러 가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 돌을 쌓아 아궁이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동광석이 있어서 저절로 동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또한 동이 들어있는 공작석을 화장을 하는 데 사용하다가 우연히 불 속에 떨어져 동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동은
인류가 최초로 손에 넣은 금속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동의 기원은 고대사를 둘러싼 대담한 가설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기원설이다. 이집트에서 초기 왕조가 설립되기 이전, 상 이집트에서는 이미 동기와 석기를 사용했다. 이것이 기원전 4000년경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동기 제조가 시작된 것과 같은 시기이다. 문제는 이집트에 그 이전의 문명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갑자기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동기가 남아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동을 찾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나이 반도로 진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동을 얻기 위해 이동을 하다가 결국 나일강 유역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 동을 제조했고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는데 이것이 이집트 문명의 기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본래 하나라는 얘기가 된다. 고대 문명은 왜 모두 큰 강유역에서 발전했을까? 세계 4대 문명 하면 보통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그리고 황하 문명을 일컫는다. 물론 이 4대 문명만이 고대의 문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이들 문명이 하나같이 큰 강유역에서 발달했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지금의 남이라크, 즉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구 부근에서 시작되어 발전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300년경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 하류에서 발전했다. 마지막으로 황하 문명은 기원전 5000년경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번성했다. 이들 문명이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강의 범람이다. 큰 강이 범람하면 주변의 토양이 비옥해진다. 예를 들어 인더스강의 경우 매년 6월에서 8월경에 우기로 접어드는데 이때 몬순이 불어오고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범람해 주위는 물에 잠긴다. 그러면 비옥한 충족토가 축적되어 토지가 비옥해진다. 사람들은 이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고 다음 해 우기가 되기 전 수확을 한다. 그러면 다시 몬순이 찾아오고 충족토가 쌓이는 순환 구조가 바로 범람 농경이다. 둘째, 강은 교통로의 역할을 한다.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물자를 운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데 당시의 여건으로 볼 때 건축에 사용하는 목재와 석재를 육로로 운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배를 이용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시 이집트는 티그리스강을 통해 대량의 레바논 삼나무를 운반하고 나일강 상류 아스완의 석재를 하류까지 운반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 밖에 큰 강은 다른 부족의 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방어 역할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큰 하천은 고대인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히타이트 제국은 어떻게 철제 무기를 만들었을까? 선사시대는 그 시기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별된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따라 농기구 등의 일상 용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 외에 무기 기술의 혁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동기밖에 없는 나라와 철기를 가진 나라가 싸우면 철기를 가진 나라가 우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기원전 2000년경 갑자기 등장한 히타이트 제국은 철제 무기로 메소포타미아를 제압했다. 그뿐 아니라 히타이트는 철검과 철제 경전차로 이웃나라를 차례로 격파했고 남쪽의 대국 이집트와도 자주 세력 다툼을 벌였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당시 히타이트가 우세했던 것 같다. 히타이트 제국은 철의 제조법을 극비 기술로서 엄중히 관리하고 절대 나라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 최근의 조사 결과 당시 수도였던 터키의 보아즈 칼레 인근의 알라자 회육의 제철소에서 철기를 제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1190년 이후 히타이트가 바다의 민족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 제철 기술이 밖으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막강한 철의 나라 히타이트를 멸망시킨 바다의 민족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히타이트인이라는 설도 최근의 조사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터키의 카만 카레육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가 히타이트 제국의 성립보다 400년이나 앞선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철제 기술은 히타이트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타민족이 갖고 있던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개량해 더욱 고도화한 개량 기술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과연 최초로 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만약 오늘날 이러한 일을 두고 소송이 벌어진다면 분명 초대형 소송 사건으로 번질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은이 금보다 귀했던 까닭은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있던 시대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1, 2세기 이전이 아닌 고대 이집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약 2.5배 더 가치가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귀금속의 가치는 생산량에 반비례한다. 적을수록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은 사금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지만 은을 얻기 위해서는 광석을 재련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재련술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어렵사리 은을 얻었고 그나마 양이 매우 적었다. 얻기가 힘드니 당연히 은이 금보다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금의 일부러 은을 도금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재련술의 발달로 대량의 은을 만들 수 있게 되자 금과 은의 가치는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투탕카멘 시대에는 금이 은의 2배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로써 투탕카멘의 묘에서는 수많은 황금 유품들이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투탕카멘이 유독 황금을 좋아했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왕의 무덤은 대부분 도굴을 당해 발굴할 무렵에는 이미 황금 귀금속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면 귀금속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금을 고집한 데는 부와 권력의 상징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고대 이집트인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도 미라로 남기려 했다. 그런데 금은 영원히 녹슬지 않았고 여기에서 착안한 이집트인들은 얼굴이 부패해 일그러질 것을 우려해 황금 마스크를 만들었다. 물론 그것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금이 은의 약 70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수여되는 금메달도 사실은 고가의 금이 아닌 은메달에 금을 도금한 것이다. 화장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은 5만 년 전 크로마뇽인이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킨 로션은 기본이고 눈썹을 정리해 깔끔한 인상을 연출하는 정도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러한 풍조를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남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아니, 화장은 오히려 남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로 화장을 한 사람은 약 5만 년 전의 크로마뇽인이라고 한다. 당시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의식을 위해 몸에 염료를 칠해 장식했다. 그러다가 고대 이집트 시대에 현대의 화장과 비슷한 화장법이 등장했다. 영화나 일러스트에서 보면 클레오파트라의 눈은 위아래로 또렷하게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눈매를 강조하는 것이 당시의 이집트식 화장법이었다. 이러한 눈 화장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이집트의 대지에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 차단과 벌레 퇴치의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아이섀도우뿐 아니라 립스틱과 볼터치, 손톱 및 발톱을 빨갛게 칠하는 매니큐어도 있었다. 또한 노출을 했던 가슴에도 화장을 했는데 유방의 혈관을 보다 파랗게 하고 유두를 금색으로 칠해 강조했다고 한다. 물론 남성도 화장을 했다. 투탕카멘의 묘에서 출토된 마스크를 보면 눈매를 또렷하게 하기 위해 화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장품들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있었다. 이러한 화장술은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현대 서양식 메이크업의 기원이 되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현대의 화장품과 거의 유사한 아이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시 화장은 여성, 아니 인류의 본능이 아닐까. 환상의 대륙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콧방귀도 뀌지 않을 테지만 대철학자 플라톤이 하는 말이라면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아틀란티스 전설이 그렇다. 아틀란티스를 둘러싼 전설은 기원전 400년경에 쓰인 플라톤의 저서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에 등장한다.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맞은편에 있고 영화를 누렸지만 기원전 1만 년 전 신의 노여움으로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는 환상의 대륙이다. 그렇다면 이 아틀란티스 대륙은 정말로 존재했을까? 실존했다면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유력한 설이 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란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두 개의 산을 말한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해협 바깥쪽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해협 서쪽에는 카나리아, 마데이라, 아조레스 등의 제도가 있다. 14세기 스페인 사람이 이 섬들을 발견했을 때 주민들은 아틀라스 석상을 수호신으로 여기며 신이 우리를 이 섬에 옮겨놓고 잊어버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이들 섬이야말로 아틀란티스 대륙의 잔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다양한 조사에서 과학적인 확증은 얻지 못했다. 또한 아틀란티스는 크레타 섬이라는 설도 있다.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는 일찍이 미노아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들은 산토리니 섬의 분화에 의한 지진 해일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은 연대와 위치가 플라톤의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찍이 거성 문명이 발달한 몰타섬 주변의 해저에서도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을 아틀란티스로 보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플라톤의 기술과 맞지 않는다. 한편 아틀란티스는 아일랜드라는 설도 있는데 이것은 위치와 규모 모두 플라톤의 기술과 일치한다. 물론 아일랜드가 수몰되지는 않았지만 한때 지진 해일로 잠겼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현재는 전승의 바탕이 된 사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틀란티스 대륙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전설의 부족 아마조네스는 실제로 존재했을까? 오직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이 부족은 갑옷을 입고 말을 몰며 활을 무기로 싸웠는데 그 용맹함은 이웃 부족들을 떨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여성 혼자서는 자손을 이을 수 없었으므로 이들은 특정 시기에 이웃나라에 가서 남성들과 잠자리를 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사내일 경우에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키웠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 활을 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른쪽 유방을 잘라냈다. 이 부족의 이름은 아마존, 복수형으로 아마조네스라고 한다. 이것이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술한 그리스에 남아있는 전설이다. 그렇다면 아마조네스는 정말로 실존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일 뿐일까?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영국의 여성 영상작가 린 웹스터 와일드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다.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아마조네스가 실존했을 가능성이 큰 곳은 첫 번째, 터키의 에게해 연안, 두 번째, 터키의 폰토스 산맥과 흑해 사이, 세 번째, 카프카스 산맥 북쪽, 우크라이나, 몽골, 러시아의 스텝 지역, 네 번째,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으로 압축되었다. 그녀는 직접 이들 지역을 찾아가 그곳의 고고학자들을 취재했다. 그 결과 갑옷이나 무기와 함께 매장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알아냈지만 그러한 여성 병사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또한 마구류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로 말을 타고 싸웠는지도 알 수 없었다. 결국 아마조네스가 실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한 그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주변의 유목민 스키타이인에게는 명백한 젠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남성과 더불어 무기를 들고 싸웠다. 이러한 사실이 과장되어 후세에 아마조네스 전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참고로 남미 아마존 강의 이름은 16세기에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피사로가 이 강에서 여성만으로 구성된 현지 부족에게 습격을 당했을 때 혹시 아마조네스가 다시 온 것은 아닐까? 라고 말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